1856년 9월, 새벽의 어둠이 채 걷히기 전 중국 난징, 아니 당시 이름으로는 천경, 하늘의 수도,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칼날이 번쩍입니다. 발빛에 반사된 쇠붙이가 차갑게 빛납니다.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목이 찢어지는 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 애원하는 소리, 피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따뜻한 피가 차가운 돌바닥을 적시며 흐릅니다. 3,0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한 저택을 포위합니다. 동왕부, 태평천국의 실질적 권력자 양수청의 저택입니다. 쾅! 문이 부서집니다. 거대한 나무 문짝이 산산조각 납니다. 학살이 시작됩니다. 남자, 여자, 노인, 아이, 구분이 없습니다. 동왕부 사람이라면, 양수청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모두 죽입니다. 첫날 밤 3,000명이 죽습니다. 동이 트자 동왕부는 도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당에 시체가 쌓여 있습니다. 둘째 날, 학살은 거리로 번집니다. 양수청의 부하였던 관리들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아니, 부숩니다. 가족들이 도망치려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붙잡힙니다. 칼이 내려칩니다. 하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시체를 셀 수조차 없게 됩니다. 사흘 밤낮 2만 명이 죽습니다. 천경의 거리는 피로 물듭니다. 배수로가 핏물로 넘쳐 흐릅니다. 구역질 나는 악취가 도시를 뒤덮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함께 청나라와 싸우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같은 신을 믿고 같은 이상을 꿈꾸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왜? 무엇이 이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잠깐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역사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856년, 그날 밤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사람, 홍수전입니다. 1814년 1월 1일, 광동성 화연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홍인곤. 나중에 홍수전으로 바꾸게 될 이 아이는 객가 집안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객가, 중국 역사에서 늘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한족이면서도 다른 방언을 쓰고 다른 풍습을 가진 그들은 항상 차별받았습니다. 하지만 홍수전의 집안은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농, 겨우 먹고 살 만한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 집안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직에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객가 출신이 차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홍수전은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마을 서당에서 사서오경을 배웠고 선생은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가족들은 기대했습니다. 우리 수전이가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 집안도 드디어 양반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836년 23살의 홍수전이 광저우로 갑니다. 첫 번째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수천 명의 응시자들이 몰려듭니다. 좁은 시험장에서 사흘 밤낮을 보내야 합니다. 긴장됩니다. 떨립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옵니다. 불합격. 괜찮습니다. 한 번에 붙는 사람이 드뭅니다. 다시 준비합니다. 1837년 두 번째 도전. 또 떨어집니다. 1839년 세 번째 도전. 또 떨어집니다. 세 번이나 연속으로 낙방합니다. 25살 청년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족들의 기대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홍씨, 집 둘째가 또 떨어졌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잘못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광저우 시험장 근처에서 한 남자가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권세양언, 세상을 권하는 좋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홍수전은 별 생각 없이 받아듭니다. 집에 가져와 책꽂이에 꽂아둡니다. 읽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거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니까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책이었습니다. 1837년 여름, 세 번째 낙방 직후입니다. 홍수전이 고열에 시달립니다. 40도가 넘는 열입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가족들이 걱정합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
40일. 무려 40일 동안 홍수전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그는 꿈을 꿉니다. 아니, 환영을 봅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이상한 세계입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금빛 계단이 펼쳐지고 홍수전이 그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끝없이 올라갑니다. 구름을 뚫고 더 높이, 더 높이. 거대한 궁전이 나타나고 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안에 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금발, 긴 금색 수염, 검은 도포를 걸쳤고 온몸에서 기품이 뿜어져 나옵니다. 위험에 압도당할 것 같습니다. 그 노인이 홍수전을 바라봅니다. 네가 왔구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나를 아느냐? 홍수전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둘째 아들이다. 뭐라고요? 아들? 그런데 이 노인은 누구죠? 세상이 썩었다. 악마들이 판을 치고 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네가 가서 세상을 구해라. 노인이 칼을 내밉니다. 파사검, 사악함을 물리치는 검. 이 검으로 악마들을 베어라. 정의를 세워라. 그때 옆에서 누군가 다가옵니다. 중년 남자. 묘하게,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동생아. 뭐라고? 동생? 나를 동생이라고 부른다고? 나는 네 형이다. 우리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 악마들을 물리치고 천국을 세우자. 그 남자가 도끼를 건네며 말을 이십니다.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환영이 사라지고 홍수전의 눈이 번쩍 뜹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40일 만입니다. 가족들이 환호합니다. 살아났다. 우리 수전이가 살아났다. 하지만 홍수전은 멍한 표정으로 천장만 바라봅니다. 방금 뭘 본 거지? 그건 꿈이었을까? 아니면 진짜였을까? 금발의 노인, 중년의 남자, 그들은 누구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1843년, 네 번째 도전, 또 떨어집니다. 이제 홍수전은 30살입니다. 30살에 4번이나 과거에 떨어진 낙방생.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평생 동매서당 선생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때 문득 기억납니다. 예전에 받았던 그 전단지, 권세양원. 그게 어디 있었더라? 책꽂이를 뒤집니다. 찾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자입니다. 펼쳐봅니다. 첫 페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이게 뭐지?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 순간 번개가 칩니다. 머릿속이 환해집니다. 아, 그래. 그때 본 환영. 금발의 노인은 하나님, 상제, 야훼. 중년의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 예수의 동생.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왜 내가 과거에 떨어졌는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관직 따위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홍수전이 일어섭니다. 결심이 섭니다. 이제 과거 공부는 그만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악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악마가 누구죠? 홍수전은 생각합니다. 중국을 지배하는 건 청나라입니다. 만주족입니다. 그들은 200년 전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한족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변발을 강요했습니다. 한족의 문화를 짓밟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주족. 그들이 바로 악마입니다. 1843년, 홍수전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상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족은 악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주족은 침략자입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무슨 소리야? 미쳤나? 역물을 부추기는 거야? 관가에 신고해야 하나?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홍수전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가족들도 걱정합니다. 수전이가 과거에 떨어져서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 홍수전은 좌절합니다. 왜 아무도 안 믿어주지? 분명히 진리인데, 분명히 계시를 받았는데. 그때 사촌동생 홍인간이 제안합니다. 형님, 고향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광서성 쪽으로 가면 객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거기서 포교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1844년 홍수정과 홍인간 그리고 친구 풍운선이 함께 광서성으로 떠납니다. 광서성, 중국 남부의 가난한 지역입니다.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합니다. 개평현, 금전촌,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여기서 풍운산이 포교를 시작합니다. 풍운산은 말을 잘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상제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사람들의 귀가 번쩍 듭니다. 평등? 정말? 만주족이 우리를 억압하지만 상제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곧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태평천국, 위대한 평화의 나라. 거기서는 땅을 나눠 갖습니다. 먹을 것을 함께 나눕니다. 남녀가 평등합니다. 이건 혁명적인 말입니다. 땅을 나눠 갖는다고? 남녀가 평등하다고? 당시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처음엔 10명, 그 다음엔 100명, 그 다음엔 1000명. 1847년 배상제회가 공식적으로 창립됩니다. 상제를 섬기는 모임입니다. 회원이 3000명을 넘어섭니다. 누가 가입합니까? 가난한 농민들입니다. 광산 노동자들입니다. 실업자들입니다. 아편전쟁 후 해고된 군인들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배상제회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자 문제가 생깁니다. 지방관리들이 눈치챕니다. 지주들이 불안해합니다. 이건 위험한 조직이야. 역모를 꾸미는 거 아냐? 1848년 풍운산이 체포됩니다. 관가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배상제회 회원들이 동요합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냐? 그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양수청, 가난한 숫장수 출신입니다. 배상제회의 열성 신자입니다. 그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입에서 거품을 뭅니다. 사람들이 놀라 모여듭니다. 그런데 양수청이 일어서더니 이상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상제다. 야훼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사람들이 믿습니다. 정말 상제가 양수청의 몸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천부아범, 하늘 아버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양수청의 말이 계속됩니다. 풍운산을 구출하라. 관가를 습격하라. 무기를 들어라. 이건 명령입니다. 상제의 명령입니다. 회원들이 움직입니다. 수백 명이 관할을 습격합니다. 풍운산을 구출합니다.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관할을 습격했으니 이제 역적입니다. 청나라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계속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 잡혀서 죽거나. 홍수전이 금전촌으로 돌아옵니다. 상황을 파악합니다. 결심합니다. 좋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해보자. 하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다. 1850년 준비가 시작됩니다. 무기를 만듭니다. 칼, 창, 심지어 총과 대포까지. 군사훈련을 합니다. 조직을 정비합니다. 회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곧 봉기한다. 만주 오랑캐를 몰아낸다. 태평천국을 세운다. 모두가 평등한 나라, 배고픔 없는 나라, 억압 없는 나라를 만든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냅시다. 1851년 1월 11일 홍수전의 38번째 생일입니다. 이날 금전촌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나 홍수전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태평천국의 천왕이 된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나라다. 우리의 목표는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멸만응한 만주를 멸하고 한족을 일으킨다. 2만 명의 신도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천왕 만세, 태평천국 만세. 홍수전은 5명의 최측근을 왕으로 봉합니다. 동왕 양수청, 천부아범의 권능을 가진 자, 군사 지휘관, 구천세, 사왕 소조기, 천영아범의 권능을 가진 자, 홍수전의 천함, 8천세, 남왕 풍운산, 배상제회의 실질적 창립자, 포교의 달인, 7천세, 북왕 미창이, 분홍 출신, 자금을 댄 후원자, 6천세, 이광 석달계, 뛰어난 전략가, 용감한 전사, 5천세, 완벽한 조합입니다. 종교적 권위, 군사력, 자금, 전략, 용기,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진압하러 옵니다. 하지만 태평천국군은 강합니다. 첫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승리합니다. 계속 이깁니다. 왜 이렇게 강할까요?
청평현 전투입니다. 청군 1000명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총과 대포를 준비하고 태평군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태평군이 정면으로 돌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밤중에 땅을 팝니다. 조용히, 천천히, 새벽녘, 쾅, 성벽 밑이 폭발합니다. 진지가 무너집니다. 청군이 패닉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태평군이 돌격합니다. 상제여, 저희와 함께하소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이 기다린다고 믿으니까요. 한 젊은 병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왕소호, 21살. 광서성의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지주에게 땅을 빼앗기고 빚에 쫓겨 고향을 떠났습니다. 태평군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장군도 병사도 똑같이 먹습니다.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눕니다. 누구도 그를 개만도 못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왕소호가 외칩니다. 우리는 하늘의 군대다! 악마를 무찌르자! 그는 창을 들고 달립니다. 옆에서 동료가 쓰러집니다. 총알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왕소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를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분노가 그를 강하게 만듭니다. 200년 동안 한족을 짓밟은 만주족. 오늘 복수합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청군은 도망쳤습니다. 태평군의 승리입니다. 왕소호는 살아남았습니다. 동료들과 포옹합니다. 울고 웃습니다. 정령한 마을에서 약탈하지 않습니다. 규율입니다. 엄격한 군율. 민간인을 보호합니다. 그러니 다음 마을에서 백성들이 환영합니다. 자원병이 몰려듭니다. 군대가 불어납니다. 2만 명이 3만 명이 됩니다. 3만 명이 5만 명이 됩니다. 5만 명이 10만 명이 됩니다. 1852년 2월, 영안을 점령합니다. 여기서 반년을 머뭅니다. 나라의 체계를 정비합니다. 관직을 만들고 법률을 제정하고 화폐를 발행합니다. 이제 진짜 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청군이 포위합니다. 식량이 떨어집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북쪽으로 갑니다. 1852년 5월, 계림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장사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비극이 벌어집니다. 서왕 소조기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1852년 6월, 호강 전투에서 남왕 퉁운산도 전사합니다. 두 왕이 죽음. 이것은 태평천국의 큰 타격입니다. 특히 권력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제 실질적 권력은 동왕 양수청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장강을 따라 내려갑니다. 1852년 12월, 한양과 항구를 점령합니다. 1853년 1월, 무창을 점령합니다. 무창은 호북성의 성도입니다. 거대한 도시입니다. 막대한 금은보화를 얻습니다. 이제 군대가 50만 명입니다. 수천 척의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강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정해집니다. 난징, 명나라의 옛 수도, 한족의 상징적인 도시. 그곳을 차지하면 진정한 왕조가 됩니다. 1853년 3월, 태평천국군이 난징 성벽 아래에 도착합니다. 20만 명의 대군입니다. 엄청난 위용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난징의 청군은 불과 몇천 명입니다. 수비할 자신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1853년 3월 19일, 공격이 시작됩니다. 태평천국군은 땅굴 전술을 사용합니다. 성벽 아래로 터널을 팝니다. 화약을 가득 채웁니다. 폭발시킵니다. 쾅! 성벽 일부가 무너집니다. 군사들이 물밀듯이 들어갑니다. 청군이 저항합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수적으로 밀립니다. 사기도 났습니다. 하나둘 항복합니다. 도망칩니다. 이틀 만에 난징이 함락됩니다. 홍수전이 36명이 매는 거대한 가마를 타고 입성합니다. 화려합니다. 위험 있습니다. 백성들이 길 양쪽에 엎드립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어떤 이는 호기심에, 어떤 이는 기대에 부풉니다. 홍수전이 선포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을 천경으로 바꾼다. 하늘의 수도, 이곳이 태평천국의 수도가 된다. 환호성이 터집니다. 우리가 해냈다. 정말 나라를 세웠다. 천경의 광장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관리가 나와서 선언합니다. 천조 전무제도를 공포한다. 토지는 모두 상제의 것이다. 이제 인구에 따라 나눈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한 늙은 농부가 귀를 의심합니다. 평생 남의 땅을 부쳐온 사람입니다. 지주에게 수확의 절반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죠? 자기 땅을 준다고? 정말입니까? 저도 땅을 받나요? 물론이요. 그대 식구가 몇이요? 5입니다. 그럼 5 단위를 받소. 가서 명부에 이름을 올리시오.
늙은 농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60평생 처음입니다. 자기 땅을 가져본 게. 광장 한쪽에서는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관리가 그들의 발을 검사합니다. 전족한 발을 보이면 즉시 천을 풀게 합니다. 한 소녀가 울먹입니다. 13살입니다. 7살부터 발을 묶어왔습니다. 엄마가 시집 잘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풀라고 하니 아픕니다. 무섭습니다. 아픈 건 처음뿐이야. 옆에 여자 관리가 위로합니다. 나도 풀었어. 처음엔 걷기도 힘들었지. 그런데 지금은 뛸 수도 있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자유로워질 거야. 시장에서는 관리들이 아평관을 부수고 있습니다. 쾅! 쾅! 두박장 간판을 내립니다. 술집 문을 봉쇄합니다. 한 남자가 항의합니다. 우리 생계는 어쩌라고. 이제 새로운 일을 찾으시오. 태평천국에는 악습이 없소. 깨끗한 나라를 만들 것이오. 절 앞에서는 더 과격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병사들이 불상을 끌어내립니다. 승려들이 애원합니다. 제발 부처님을 건드리지 마시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불상이 땅에 떨어지고 산산조각 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오직 상제만 섬겨라. 이 모든 개혁 너무나 급진적입니다. 천년 중국의 전통을 하루아침에 뒤엎으려 합니다. 백성들이 반응은 복잡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드디어 평등한 세상이 왔다. 지주들은 반발합니다. 우리 땅을 빼앗는다고? 유학자들은 분노합니다. 우리 전통을 파괴한다고? 여자들은 반반입니다. 전족 안 해도 된다니 좋다. 하지만 남녀를 분리해서 남편과 살 수 없다니 싫다. 그렇습니다. 태평천국에는 이상한 규칙이 있습니다. 남녀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살아야 합니다. 부부도 따로 삽니다. 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랍니다. 음란함을 막기 위해서랍니다. 하지만 홍수전 자신은? 그는 수십 명의 후궁을 거느립니다. 궁전에서 호화롭게 삽니다. 이건 모순 아닙니까? 백성들이 수근댑니다. 평등하다더니 결국 왕은 특별 대우를 받네? 토지를 나눠준다더니 아직 실제로 받은 사람은 없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어. 하지만 아직은 초기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믿어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1853년 5월 태평천국은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북쪽으로 원정군을 보내는 것입니다. 목표는 북경, 청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황제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2만 명의 정예군이 선발됩니다. 지휘관은 임봉산과 이계방입니다. 뛰어난 장군들입니다. 그들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북쪽으로 가라. 장강을 건너 하남으로 가고 산서를 지나 지게로 가라. 그리고 북경을 함락시켜라. 2만 명. 북경까지 가려면 수천 리를 가야 합니다. 적의 영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보급선이 길게 늘어집니다. 위험합니다. 참모들이 반대합니다. 너무 무모합니다. 병력이 부족합니다. 차라리 주력군을 모두 동원해서 한 번에 밀어붙이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홍수정과 양수청은 고집합니다. 아니, 2만 명이면 충분하다. 우리 군대는 하늘의 군대다. 상제가 함께 하신다. 걱정 마라. 1853년 5월 13일 북벌군이 출발합니다. 2만 명의 용감한 전사들입니다. 그들은 노래합니다. 북쪽으로 가자. 만주의 소굴로. 황룡의 깃발을 황궁에 꽂자. 천왕의 위협을 천하에 떨치자. 감동적입니다. 씩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까요? 대부분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북벌군은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장강을 건넙니다. 하남으로 진입합니다. 몇 개 도시를 점령합니다. 청군이 당황합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보급이 끊깁니다. 청경에서 너무 멉니다. 식량이 떨어집니다. 탄약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청군이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청나라는 몽골 출신의 맹장 승경님 침을 보냅니다. 강력한 기병대를 이끕니다. 북벌군을 괴롭힙니다. 게릴라처럼 치고 빠집니다. 북벌군이 산서로 우회합니다. 길이 험합니다. 산이 많습니다. 지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북쪽으로 갑니다. 1853년 10월 드디어 지게에 도달합니다. 북경이 가깝습니다. 천진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1853년 12월 북걸군이 천진 근처까지 도달합니다. 북경에서 불과 200리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청나라 조정이 패닉에 빠집니다. 황제가 떱니다. 이러다 진짜 수도를 빼앗기는 거 아니야? 급히 방어를 강화합니다. 모든 군대를 북경 주변에 집결시킵니다. 하지만 태평천국 북걸군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2만 명이었던 군대가 이제 몇천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사자, 부상자, 탈영자, 식량도 없습니다. 화약도 없습니다. 지쳐 쓰러집니다. 청경에서 지원군이 와야 합니다. 하지만 오지 않습니다. 왜? 청경 자체도 청군의 포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낼 여력이 없습니다. 북벌군이 철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승경님 침에 기병배가 추격합니다. 포위합니다. 학살합니다. 1855년 3월 북벌군이 전멸합니다. 2만 명 모두가 죽거나 포로가 됩니다. 지휘관 임봉상과 이계방도 전사합니다. 북벌 실패. 이것은 태평천국의 첫 번째 중대한 패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태평천국은 수세에 몰립니다. 공세에서 수세로, 확장에서 방어로.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청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1853년부터 1856년까지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홍수전은 궁전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수천 명의 궁녀와 환관을 거느립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정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실질적 권력은 동왕 양수청이 줍니다. 그는 정군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청사령관입니다. 모든 군대를 지휘합니다. 모든 행정을 반장합니다. 양수청은 능력이 있습니다. 전략가입니다. 행정가입니다. 태평천국이 여기까지 온 건 그의 공이 큽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욕입니다. 양수청은 천부하범을 자주 시전합니다. 갑자기 쓰러집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다른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상제다. 야훼다. 사람들이 믿습니다. 정말 상제가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수청이 명령을 내립니다. 홍수전, 나는 내 아버지다.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뭐라고요? 천왕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지만 이건 상제의 명령입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홍수전이 무릎 꿇습니다. 굴욕입니다. 네가 후궁을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 벌을 받아라. 상제의 명령입니다. 홍수전이 엎드립니다. 매를 맞습니다. 40대. 천왕이 매를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주 일어납니다. 부광 위창이도 매를 맞습니다. 이광 석달계도 매를 맞습니다. 양수청의 권위는 하늘을 찌릅니다. 양수청은 50명이 매는 거대한 가마를 탑니다. 홍수전의 가마는 36명이 매는데 말이죠. 더 큽니다. 더 화려합니다. 이건 도전입니다. 양수청은 자기 궁전을 짓습니다. 동왕부, 거대한 궁전입니다.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립니다. 사병을 기릅니다. 이건 독립왕국입니다. 홍수전이 불만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양수청이 너무 강합니다. 군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그를 따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폐위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광 위창위도 불만입니다. 이광 석달계도 불만입니다. 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양수청이 무섭습니다. 긴장이 고조됩니다. 언젠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1856년 6월 20일 태평천국군이 대승을 거둡니다. 청군의 강남대영을 격파합니다. 3년 동안 청경을 포위하던 청군 진지를 부숩니다. 엄청난 승리입니다. 양수청의 위신이 절정에 이릅니다. 백성들이 그를 찬양합니다. 군사들이 그를 숭배합니다. 그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양수청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원합니다. 더 높은 지위를, 더 큰 권력을. 1856년 6월 말 양수청이 또 천부하범을 시전합니다. 홍수전을 동왕부로 부릅니다. 홍수전이 갑니다. 또 무슨 모욕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양수청이 상제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홍수전아, 양수청아, 너희는 둘 다 내 아들이다. 그런데 왜 대우가 다르냐? 홍수전은 만세를 받는데 양수청은 9,000세만 받는다. 이건 불공평하다. 양수청의 공이 크지 않느냐? 그에게도 만세를 허하라. 만세. 황제에게만 허용되는 호칭입니다. 양수청에게 만세를 허락하라고? 그건 곧 양수청을 황제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홍수전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건 너무 심합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홍수전은 냉정합니다. 지금 당장 거부하면 위험합니다.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제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큰일이니 천천히 준비해야 합니다. 양수청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봅니다. 하지만 일단 만족합니다.
홍수전이 동의했으니까요. 홍수전이 궁전로 돌아옵니다. 문을 닫습니다. 신복들을 부릅니다. 이제 양수청을 제거해야 한다. 더 기다리면 우리가 죽는다. 신복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양수청은 너무 강합니다. 부광 위청이를 불러라. 그도 양수청을 싫어한다. 함께 일을 꾸며야 한다. 밀사가 파견됩니다. 위창위에게 밀서가 전달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양수청을 제거하라. 천황의 밀명이다. 위창위가 읽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양수청의 횡포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 복수할 때입니다. 위창위는 당시 안경에서 서정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서쪽으로 원정을 나가 있습니다. 급히 군대를 이끌고 청경으로 돌아갑니다. 3,000명의 정예병력입니다. 1856년 9월 1일 밤, 달이 없는 깜깜한 밤입니다. 위창위의 군대가 청경에 도착합니다. 성문이 열립니다. 내부 협조자가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쯤입니다. 위창휘가 명령합니다. 동왕구를 습격하라. 양수청과 그 일족을 모두 죽여라. 3,000명의 군사가 움직입니다. 횃불을 들고 동왕부로 달려갑니다. 문을 부숩니다. 쾅! 거대한 소리가 울립니다. 안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동왕구 경비병들이 깹니다. 뭐지? 무슨 일이야? 너무 늦었습니다. 북왕군이 이미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칼이 번쩍입니다. 피가 튑니다. 비명이 터집니다. 양수청이 잠에서 깹니다. 침실문이 부서집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너희가 누구냐? 감히 동왕부를. 천왕의 명이다. 역적 양수청을 주살한다. 양수청의 눈이 커집니다. 천왕? 홍수전? 그가 나를 배신했다고? 칼이 내려칩니다. 양수청의 목이 떨어집니다. 동왕 양수청. 태평천국의 실질적 권력자. 천부와 범의 권능을 가진 자. 9,000세를 넘어 만세를 꿈꾸던 자. 죽습니다. 학살이 계속됩니다. 양수청의 가족, 그의 부하들, 동왕부 관리들, 심지어 하인들까지 모두 죽입니다. 여명이 밝아옵니다. 동왕군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2만 명. 한밤 사이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홍수전이 선포합니다. 양수청은 하늘로 올라갔다. 오늘은 동왕 승천절이다. 아이러니합니다. 살해했으면서 승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청경이 공포에 휩싸입니다. 거리가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숨죽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동왕이 죽었다고? 두광이 죽였다고? 하지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월 26일, 이광 석달계가 청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외지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석달계가 참상을 봅니다. 동왕부의 폐허를, 시체들을, 피로 얼룩진 거리를. 분노가 치밉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양수청에게 잘못이 있다면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그의 가족까지, 부하들까지, 무고한 사람들까지 왜 죽였는가? 석달계가 홍수전을 찾아갑니다. 천왕, 위창휘를 처벌하십시오.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홍수전이 난처합니다. 위창휘는 자신의 명을 수행한 것뿐인데, 하지만 석달계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위창휘가 불안해집니다. 석달계가 자신을 공격할까봐 두렵습니다. 선제 공격을 결심합니다. 그날 밤, 위창휘의 군대가 이광부를 습격합니다. 석달계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석달계는 명장입니다. 위기를 감지하고 미리 도망칩니다. 담을 넘어 탈출합니다. 대신 석달계의 가족이 죽습니다. 부하들이 죽습니다. 또 수천 명이 죽습니다. 석달계가 성 밖으로 나갑니다. 안경에서 군대를 모읍니다. 10만 명이 모입니다. 그는 청경으로 진군합니다. 위창휘를 처벌하라. 정의를 세우라. 청경이 위기에 빠집니다. 석달계의 10만 대군이 다가옵니다. 성 안의 군사들도 대부분 석달계를 지지합니다. 그는 존경받는 장군입니다. 홍수전이 결단을 내립니다. 위창휘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석달계를 달랠 수 있습니다. 1856년 11월 2일, 위창휘가 체포됩니다. 처형됩니다. 그의 목이 석달계 진영으로 보내집니다. 석달계가 만족합니다. 일단 정의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는 청경으로 돌아옵니다. 홍수전을 만납니다. 천왕, 이제 태평천국을 재건합시다. 내분을 끝내고 다시 청나라와 싸웁시다. 하지만 홍수전은 석달계를 의심합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위협하지 않을까.
그를 믿을 수 있을까? 홍수전은 자신의 친족들을 왕으로 봉합니다. 형 홍인발, 동생 홍인달, 사촌 홍인간. 그들에게 권력을 줍니다. 석달개가 실망합니다. 전공도 없는 사람들이 왕이 된다고? 그들이 자신을 견제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1857년 석달개가 결심합니다. 여기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다. 그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청경을 떠납니다. 사천으로 갑니다.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로 합니다. 태평천국의 가장 뛰어난 장군이 떠났습니다. 천경사변 1856년 9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벌어진 대학살입니다. 동왕 양수청과 그 일족 2만 명, 북왕 위창이와 그 일족, 이광 석달개의 가족과 부하들, 그리고 의심받은 사람들, 고발된 사람들, 연루된 사람들, 총 4만 명이 죽었습니다. 4만 명. 태평천국의 정예 인력이 사라졌습니다. 초창기부터 함께한 광서성 출신 신자들, 가장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건성. 29살의 젊은 관리입니다. 호부에서 회계 업무를 봅니다. 진지한 성격입니다. 청렴합니다. 동왕 양수청의 부하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9월 2일 아침, 왕건성이 평소처럼 관하로 출근합니다. 거리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동료에게 물어봅니다. 어젯밤 동왕구가 습격당했대. 엄청난 학살이 있었다더라. 왕건성이 놀랍니다. 동왕부가? 양수청이 죽었다고? 누가 그랬단 말이죠? 도광 위창이가 그랬대. 천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 왕건성이 불안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닙니다. 대숙청입니다. 그렇다면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동왕파만? 아니면 의심받는 사람 모두? 며칠 후 왕건성의 상사가 체포됩니다. 동왕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다음날 옆부서 동료 둘이 끌려갑니다. 왕건성은 떱니다. 나도 위험한가? 9월 15일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쿵쿵쿵. 왕건성이 일어납니다. 누구죠? 문 열어라. 검문이다.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문을 엽니다. 병사 5명이 들이닥칩니다. 왕건성이냐? 예, 그렇습니다만 너는 동왕의 밀정이다. 체포한다. 뭐라고요? 저는 동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 고발장이 있다. 네가 동왕부에 드나들었다는 증언이 있다. 그건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회계장부를 확인하러. 변명하지 마라. 가자. 끌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수십 명이 같이 갇혀 있습니다. 관리들, 군인들, 상인들 모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한 사람이 외칩니다. 난 동왕을 만난 적도 없어. 나도 그래.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누군가 날 모함했어. 내 땅을 노리던 이웃이 고발했을 거야. 왕건성이 깨닫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마녀 사냥입니다. 누구든 원한이 있는 사람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의심만으로 충분합니다. 사흘 후 왕건성이 끌려나갑니다. 신문 받습니다. 고문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자백하라. 동왕의 밀정이었다고. 아파서 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백할 수 없습니다. 자백하면 죽습니다. 부인해도 죽을 것 같지만요. 나흘째 밤 간수가 옵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도망쳐. 뭐라고요? 빨리 가. 내일 대량 최양이 있어. 너도 명단에 있어. 도망쳐. 나는 네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다. 이걸로 갚는다. 왕건성이 도망칩니다. 밤을 틈타. 성을 빠져나갑니다. 강을 건넙니다. 청군 쪽으로 갑니다. 항곡합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죽었습니다. 태평천국을 믿었습니다. 형제를 믿었습니다. 평등을 믿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깨졌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동지가 동지를 배신했습니다. 이상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태평천국은 예전의 태평천국이 아닙니다. 혁명의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권력투쟁과 부패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는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팔기군과 노경, 즉 정규군으로 태평천국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정규군은 부패했습니다. 규율이 없었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태평천국군에게 계속 졌습니다. 1852년
황제 한풍제가 결단을 내립니다. 각 성의 신사들에게 명한다. 향용을 조직하라. 고향을 지켜라. 향용, 향촌 용사라는 뜻입니다. 지역 민병배입니다. 지주와 유학자들이 자기 돈으로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정규군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고향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난성 상양연,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국번, 41살의 유학자입니다. 예부우시랑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모친상을 당해 고향에 내려와 있습니다. 황제의 명이 도착합니다. 향령을 조직하라고 합니다. 진국번이 고민합니다. 자신은 문인입니다. 무인이 아닙니다. 군사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군대를 만든단 말입니까? 하지만 책임감이 듭니다. 자신은 유학자입니다. 유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도리입니다. 태평천국, 그들은 유교를 부정합니다. 공자를 욕합니다. 사서오경을 불태웁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국번이 결심합니다.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상군, 훈안의 군대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진국번은 영리합니다. 유학자를 장교로 삼습니다. 왜? 교육받은 사람이 규율을 지킵니다.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을 병사로 삼습니다. 왜? 고향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엄격한 훈련을 시킵니다. 아침마다 유교 경전을 읽게 합니다. 충효 사상을 심어줍니다. 군율을 엄격히 지킵니다. 약탈하면 처벌합니다. 탈영하면 사형입니다. 그리고 진국번은 독특한 방식을 도입합니다. 장교와 병사의 관계를 가족처럼 만듭니다. 장교는 아버지, 병사는 자식, 서로를 돌봅니다. 함께 싸웁니다. 함께 죽습니다. 1853년 상군이 첫 전투에 나갑니다. 태평천국군과 맞붙습니다. 첫 전투는 패배입니다. 두 번째 전투도 패배입니다. 진국번이 좌절합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술을 연구합니다. 실수를 분석합니다. 개선합니다. 세 번째 전투, 승리합니다. 네 번째 전투, 또 승리합니다. 상군이 강해집니다. 점점 더 강해집니다. 태평천국군을 밀어붙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향용이 조직됩니다. 안희성에서는 이용장이 회군을 만듭니다. 이용장은 진국번의 제자입니다. 스승의 방식을 배웁니다. 절강성에서는 좌종당이 활약합니다. 역시 유학자 출신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한족 신사층입니다. 유교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태평천국은 적입니다. 유교를 부정하는 저, 전통을 파괴하는 저, 질서를 무너뜨리는 저, 아이러니합니다. 태평천국은 멸망응안을 외쳤습니다.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족 엘리트들이 태평천국을 적으로 돌립니다. 왜? 그들의 기득권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빼앗길까봐, 사회적 지위를 잃을까봐, 유교 질서가 무너질까봐, 결국 계급이 민족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서양 열강입니다. 처음에 영국과 프랑스는 태평천국의 호의적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중국에 생긴다고 흥미롭네.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양쪽에 무기를 팔았습니다. 돈이 되니까요. 하지만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납니다. 북경조약이 체결됩니다. 청나라가 굴복합니다. 엄청난 이권을 얻습니다. 조계를 확대합니다. 아편무역을 합법화합니다. 이제 청나라가 더 유용합니다. 왜? 약하니까요. 조종하기 쉽습니다. 계속 착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태평천국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아편을 금지합니다. 기존 조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강을 조공국으로 취급합니다. 이건 사업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홍수전의 교리가 문제입니다. 예수의 동생? 하느님의 둘째 아들? 이건 이단입니다. 심각한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훼손합니다. 로마 교황청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곤란해서 1860년 영국과 프랑스가 입장을 바꿉니다. 이제 청나라를 돕기로 합니다. 태평천국을 진압하기로 합니다. 상하이에서 한 미국인이 활약합니다. 프레더릭 워드, 모험가입니다. 용병 대장입니다. 그는 양창대를 조직합니다. 서양식 무기로 무장한 중국인 부대입니다. 1862년 워드가 전사합니다. 그의 뒤를 이어 영국인 장교가 옵니다. 찰스 조지 고든, 역사에서 그를 중국인 고든이라고 부릅니다. 고든은 뛰어난 군인입니다.
전략가입니다. 그는 양창대를 재조직합니다. 이름을 상승군으로 바꿉니다. 항상 승리하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고든의 상승군이 태평천국을 괴롭힙니다. 근대적 무기와 전술로 무장했습니다. 태평천국군이 당해내지 못합니다. 1863년 항저우가 함락됩니다. 태평천국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고든의 공입니다. 1864년 소주가 함락됩니다. 또 고든의 공입니다. 태평천국이 포위됩니다. 사방에서 적이 다가옵니다. 북쪽에서 증국번의 상군, 동쪽에서 이용장의 회군, 남쪽에서 좌종당의 군대, 그리고 고든의 상승군, 천경이 고립됩니다. 1863년 5월 포위가 시작됩니다. 천군이 천경을 완전히 둘러쌉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이 막힙니다. 식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자가 끊깁니다. 천경 안의 상황이 악화됩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 합쳐서 먹을 게 없습니다. 동문 근처에 작은 집, 류메라는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32살, 두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태평군 병사였는데 작년에 전사했습니다. 이제 그녀 혼자 아이들을 키웁니다. 8살 딸 샤오링, 5살 아들 샤오밍, 포위 첫 달. 류메는 집에 있던 쌀을 조금씩 아껴 먹습니다. 하루 한 끼. 아이들이 배고파옵니다. 엄마, 배고파요. 류메는 자신의 몫을 덜어 아이들에게 줍니다. 괜찮아. 엄마는 배 안 고파. 둘째 딸, 쌀이 떨어졌습니다. 류메는 이웃에게 가서 구걸합니다. 하지만 이웃도 없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입니다. 창고를 뒤집니다. 벽장을 뒤집니다. 숨겨놓은 곡식이 없을까? 조금이라도. 콩 몇 알을 찾습니다. 물에 불려서 죽을 씁니다. 아이들이 먹습니다. 맛이 없다고 울먹입니다. 그래도 먹어야 해. 이게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셋째 딸,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리로 나갑니다. 풀을 뜯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입맛이 씁니다. 하지만 먹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먹입니다. 샤오링이 토합니다. 배가 아프다고 웁니다. 류메가 안아줍니다. 자신도 배가 뒤틀립니다. 도풀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천왕님이 철로라고 하셨잖아. 넷째 딸, 샤오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류메가 아이를 흔듭니다. 밍아, 일어나. 엄마야. 대답이 없습니다. 차갑습니다. 죽었습니다. 5살짜리가 굶어 죽었습니다. 류메가 울부짖습니다. 소리가 목을 찢습니다. 샤오링이 엄마 옆에서 멍하니 동생을 바라봅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생이 왜 안 일어나지? 왜 엄마가 저렇게 우시지? 시체를 묻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힘이 없습니다. 그냥 집 뒤쪽에 얕게 묻습니다. 손으로 흙을 팝니다. 손톱이 부러집니다. 피가 납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속 팝니다. 5째 딸, 샤오링도 약해집니다. 걷지 못합니다. 눕기만 합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눈만 크게 떠 있습니다. 류메가 물을 먹입니다. 물이라도 마셔야지. 샤오링이 중얼거립니다. 엄마, 미니는 어디 갔어요? 류메가 눈물을 삼킵니다. 하늘 날아갔어. 천국, 거기는 배고프지 않대. 저도 갈래요. 거기 가면 밥 먹을 수 있어요? 류메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튿날, 샤오링도 죽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채로 조용히, 고통 없이 그냥 숨이 멎습니다. 류메는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탈수입니다. 감정도 말라버렸습니다. 그저 딸을 안고 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다음날 아침, 이웃이 문을 두드립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류메가 딸을 안은 채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위된 천경의 현실입니다. 류메만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굶어서, 병들어서, 절망해서. 머리에는 시체가 넘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파리가 들끓습니다. 처리할 사람도,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홍수전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는 궁전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보고합니다. 천왕,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홍수전이 대답합니다. 걱정 마라. 상제께서 만나를 내리실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다. 우리도 그럴 것이다. 신하들이 당황합니다. 만나?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다고?
철로를 먹어라. 철로? 하늘의 이슬? 그게 뭔데요? 풀이다. 들판의 풀을 먹어라. 그것이 철로다. 상제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음식이다. 미쳤습니다. 완전히 현실 감각을 잃었습니다. 백성들이 풀을 뜯어먹습니다. 하지만 풀은 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배탈이 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1864년 5월, 홍수전. 자신도 풀떡을 먹기 시작합니다. 매일 풀을 삶아 떡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철로라고 부르면서 며칠 후 홍수전이 쓰러집니다. 고열이 납니다. 복통이 심합니다.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이가 진찰합니다. 천왕, 이건 중독입니다. 독초를 드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것은 철로다. 상제께서 주신 음식이다. 며칠 더 지납니다. 상태가 악화됩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상제, 저를 부르시나이까? 저 갑니다. 천국으로. 형님, 예수, 함께 갑시다. 1864년 6월 1일, 홍수전이 죽습니다. 나이 51살입니다. 1851년부터 1864년까지 13년간 천왕이었습니다. 태평천국을 세웠고 중국 남부를 지배했고 수천만 명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습니다. 독초를 먹고. 하지만 그의 죽음은 비밀에 붙여집니다. 백성들이 알면 사기가 떨어집니다. 공식 발표는 천왕께서 승천하셨다입니다. 홍수전의 시신을 비단으로 감쌉니다. 궁전 안에 묻습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새 천왕이 즉위합니다. 홍천 귀복, 홍수전의 장남입니다. 나이 16입니다. 유천왕, 어린 천왕이라는 뜻입니다. 섭정으로 간왕 홍인간이 임명됩니다. 홍수전의 사촌 동생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평천국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1864년 7월, 진국번이 최후 공격을 명령합니다. 천경을 함락시켜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상군이 움직입니다. 성벽 아래로 땅굴을 팝니다. 태평천국군이 처음 사용했던 그 전술을 이제 그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땅굴이 완성됩니다. 화약을 가득 채웁니다. 폭발시킵니다. 1864년 7월 19일 새벽, 쾅! 거대한 폭발음이 울립니다. 성벽 일부가 무너집니다. 창군이 돌격합니다. 앞으로 천경을 점령하라! 태평천국군이 저항합니다. 마지막 힘을 짜냅니다.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굶주려 힘이 없습니다. 무기도 부족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상군이 밀고 들어옵니다. 거리마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집집마다 학살이 일어납니다. 천군은 분노해 있습니다.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수많은 동료가 죽었습니다. 이제 복수할 때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태평천국 사람이라면 모두 죽입니다. 군인도, 민간인도, 노인도, 아이도, 여자도 20만 명. 천경 함락 과정에서 2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거리가 피로 물듭니다.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장강이 빨갛게 물듭니다. 유천왕 홍천기복은 충왕 이수성과 함께 탈출을 시도합니다.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성을 빠져나갑니다. 밤을 틈타서 비밀 통로를 통해서 성공합니다. 천경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태평천국의 영토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절강성 북부로 갑니다. 산악지대입니다. 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군이 추격합니다. 끈질기게 쫓아옵니다. 1864년 10월 25일 홍천 귀복이 체포됩니다. 산속에서 발견됩니다. 16살 소년입니다. 떨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천군이 냉정합니다. 넌 역적의 아들이다. 죽어야 한다. 홍천 귀복이 처형됩니다. 능지처참, 몸을 토막내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태평천국의 천왕은 이렇게 끝납니다. 충왕 이수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도 체포됩니다. 하지만 즉시 죽이지 않습니다. 신문합니다. 진술을 받습니다. 이수성은 협조적입니다. 모든 것을 자세히 말합니다. 태평천국의 역사를, 자신의 경험을 반성도 합니다. 우리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권력 투쟁에 빠졌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백성을 저버렸습니다. 그의 진술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수성 공급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태평천국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술을 마친 후
이수성도 처형됩니다. 하지만 태평천국 잔당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의 산악지대에서 저항이 계속됩니다. 게릴라전을 벌입니다. 청군을 괴롭힙니다. 일부는 남쪽으로 도망칩니다. 광동성까지, 가장 남쪽 끝까지. 광동성에서 마지막 지도자 왕예양이 항전합니다. 몇천 명의 병력을 이끕니다. 하지만 결국 포위됩니다. 1866년 1월 29일 왕예양이 전사합니다. 이것으로 태평천국의 조직적 저항이 완전히 끝납니다. 1851년부터 1866년까지 15년 동안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피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사망자 수 추산은 다양합니다. 최소 2천만 명에서 최대 7천만 명까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2천만 명이라고 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시 중국 인구가 4억 명 정도였으니 인구의 5%가 죽은 것입니다. 7천만 명이라면 거의 6분의 1입니다. 끔찍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첫째, 직접적인 전투 사상자입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둘째, 학살입니다. 태평천국군이 점령한 도시에서 만주족을 학살했습니다. 청군이 탈환한 도시에서 태평천국 관련자를 학살했습니다. 청경 한낙 때만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셋째, 기근입니다. 전쟁으로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식량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수송로가 끊겼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넷째, 전염병입니다. 위생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시체가 썩었습니다. 병이 퍼졌습니다.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수백만 명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다섯째, 난민입니다.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길 위에서 죽었습니다. 추위에, 더위에, 굶주림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유혈랑자한 내전 중 하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가 약 2천만 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약 7천만 명입니다. 태평천국의 난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전이었습니다. 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같은 나라 사람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장강 유역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비옥한 땅, 번성하는 상업. 하지만 15년 전쟁으로 모두 파괴됐습니다. 농경지가 황폐화됐습니다. 수로가 막혔습니다.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경제가 붕괴됐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서양 열강은 더 많은 이권을 요구했습니다. 청나라는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파급 효과도 컸습니다. 청나라 정규군은 무능함이 드러났습니다. 팔기군은 완전히 쓸모없었습니다. 노경도 부패했습니다. 대신 한족 신사춘이 부상했습니다. 증국번, 이용장, 좌종당.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태평천국을 진압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청나라의 이중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태평천국을 막아 왕조를 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주족 권력을 약화시켜 50년 후 청나라 멸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일본은 이 참상을 보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부 분열의 위험을 깨닫고 메이지 유신으로 단결과 근대화를 택했습니다. 조선은 정반대로 청나라가 무너지니 우리가 진정한 중화라는 허황된 망상에 빠져 개혁을 거부했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선택, 다른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태평천국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상주의자들에게는 평등과 해방을 꿈꾼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홍수전은 평등을 외치며 수십 명의 후궁을 거느렸고 토지 분배를 약속하고도 실행하지 않았으며 형제애를 말하며 형제들을 학살했습니다. 역사가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들을 농민혁명의 선구자로 추앙하며 동상을 세웁니다. 서양 학자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 일으킨 재앙으로 봅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확실한 건 결과입니다. 15년 전쟁, 최소 2천만에서 최대 7천만 명의 목숨,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 맞먹는 피해,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의 내전으로. 태평천국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상은 아름답지만 그 시련은 잔인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어떤 명분으로 시작하든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급진적 변화는 예상치 못한 파국을 낳을 수 있습니다.
1851년 1월 11일 광서성 금전촌의 작은 봉기로 시작해서 1866년 1월 29일 광동의 마지막 총성으로 끝난 15년. 하나의 꿈이 중국 땅에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태평천국, 위대한 평화의 나라. 그 이름이 아이러니한 이유는 그들이 가져온 것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었고 만든 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강은 여전히 흐릅니다.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태평천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던진 질문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답을 찾고 있습니다.